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입니다. 정말 이번 주 빅 위크입니다. 미 대선 결과가 나왔고, 또 미국 FMC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아, 4시 2분을 가리키고요. 방금 FMC 회의 결과 새벽 4시에 결과가 나왔는데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FMC에서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 역시 이번 11월 FMC 회의 때 0.25%포인트 숏컷의 베이비컷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먼저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약 7시간 전인가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젯밤 9시, 밤 9시니까 정확히 7시간 전 맞네요. 영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영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4.75%, 미국도 4.75%의 기준금리가 형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피벗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역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단행해서 이미 3.75%, 유로존 같은 경우도 3.4%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어 왔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좀 상당 부분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2.75%, 스위스는 이제 1.0%까지 추가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더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중립금리까지 이미 금리 인하를 다 단행한 모습, 이렇게 피벗의 시대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파월의 기자회견과 그리고 성명서,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성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성명서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파월의 기자회견은 파월의 생각도 일부 담길 수 있겠지만 성명서상에는 FOMC 위원들의 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성명서를 비교하는 것은 또 상당 부분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풀 스크린으로 크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달라진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미국 경제가 현재 아직도 괜찮다,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면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이 현재 generally eased 되고 있다. 근데 기존 9월 FMC 회의 때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아직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표현과는 달리 노동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좀 달라졌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다소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물가가 두 번째 책무죠. 두 번째 책무도 made progress, inflation made progress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이 further progress라는 표현을 해왔는데, made further progress라는 표현을 썼는데 further라는 표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서 더 진전이 있어 왔다라고, 상당히 진전이 있어 왔다라는 표현을 써 왔다가
상당히 진전이 있어 온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뭐 강한 진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세가 좀 자신 없다는 거예요. 약간은 자신감이 빠진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한 거. 물가 안정 흐름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빠진 거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근심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다음 우리 연준 위원들은 역시 두 가지 책무죠. 이 완전 고용과 또 최대 고용과 또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커미티 멤버는 어, 두 가지 책무 중에 이 고용과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책무로 삼고 있다라는 문장을 삽입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사실은 없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일단 greater confidence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2%라는 목표 물가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greater confidence라는 표현이 빠지고 어쨌든 두 가지 책무 고용도 중요하고 고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도 중요하고 두 가지 다 지금 어 좀 자신감이 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가 필요한 거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심조심스럽다. 조심스러운 구간이 왔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의 시대를 말씀드리면 매우 조심스러운 구간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동안 써왔는데 마치 코너링을 돌 때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를 설명드리면서 코너링을 돌듯 사이클 타는데 코너링을 돌듯 이렇게 피벗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인데 방향 전환할 때 피버팅을 할 때 코너링을 돌 때 이때가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이때 자칫 물가 안정 목표를 우선시해서 높은 금리만 유지하면 고용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이고 또 고용 시장을 또 너무 챙기다 보면 물가 안정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는 러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 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이 9월 FOMC 회의 때는 다 0.5%포인트 빅컷의 금리 인하에 동의를 어쨌든 받아냈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 보시면 보우먼 이사만 반대한 거예요. 그쵸? voting against this action. 그죠? 보우먼. 근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은 만장일치였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착안할 부분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명서를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향후 통화 정책 기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텐데 퐁당퐁당 점도표가 발표되죠. 지난 9월에는 점도표가 발표됐지만 11월에는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12월에는 점도표가 또 발표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9월 FMC 회의 때의 점도표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일단 9월 FMC 회의 때의 점도표를 가지고 본다면 어쨌든 2024년 약 4.4%라는 이 금리를 향해서 또 2025년은 3.4%라는 금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4.5%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기대된다라고 현재의 점도표상에서는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럼 추가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5년에도 대략 1년 동안 1%포인트 그러면 퐁당퐁당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2번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FOMC는 안 하고 그다음 FOMC 회의는 하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그림 그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점진적 금리 인하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기조가 25년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26년까지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점진적인 피벗을 여러분 상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장은 굉장히 기대가 강합니다. 25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다 목표 금리까지 금리 인하가 종료되겠지 하면서 좀 성급한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종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피벗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전망이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점도표상에서 중립금리를 한 3% 정도로 연준은 생각하고 있고, 그 중립금리를 향해서 2025년 6년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통화정책 기조를 여러분 현재까지는 컨센서스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기자회견 내용이나 혹은 그 밖에 그동안의 연준 혹은 그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좀 종합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라든가 경기 안정 목표, 또 고용 안정 목표, 이 세 가지, 뭐 금융 안정 목표는 주로 고려할 만큼의 긴장감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금융 안정 목표는 제가 제외시키겠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발언, 일단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발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의장이죠. 인하폭을 미리 설정하지 않는다.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대어 가겠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새로운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에, 물론 기자들의 관심은 트럼프가 해임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해고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트럼프의 임기는 25년 1월에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기가 있습니다. 파월의 임기, 보장된 임기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임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당장 해임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임할 거라고 생각도 안 되고요. 또 다른 인사들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로 해임할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임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 놓고 생각하기도 어렵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겠다. 파월도 그런 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로서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한 코스에 넣는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를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겠다. 역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 물가 안정 목표와 역시 고용 안정 목표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통화 정책은 극단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한 그런 통화 정책이 아니라 정상화, 통화 정책 정상화로서의 금리 인하예요. 제가 정말 한 1000번 이상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책 정상화 경로로서의 금리 인하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인사들의 발언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
준비은행 총재죠. "금리 너무 빨리 내리면 오히려 인플레를 재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인사들이 9월 금리 비컷한 이후로 10월 부터는 좀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기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기조가. 통화 정책을 너무 빨리 해 버리면 너무 급격히 금리 인하해 버리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한 수요가 발생하니까 2차 인플레를 촉발시킬 수 있다.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뭐 이렇게 뭐 중립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서두르고 이러면 안 되고 금융시장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주시하면서 금리 인하 행보를 아주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점진적인 어 통화 정책 전환, 중립적인 금리,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인 통화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 또 일자리 증가세가 지금 둔화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여전하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다.'라는 진단,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고요. 또 한 가지 어 원로 연준 이사의 표현도 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통화 정책을 통해 제거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경제가 현재와 같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5.5% 라는 기준금리는 너무 높고 과도하게 제약적인 금리이니까 그 금리에서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수준인 것이지 이 5.5% 에서 B컷을 내린 것도 그 이유인 것이지 5%도 제약적인 거고 4.75%도 제약적인 금리인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너무나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거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경지가 여전히 견조하니까 지금의 상태를 좀 유지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그렇다고 과도하게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걸 좀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인사 한 명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행 연은 총재 중에 가장 인상이 강하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소폭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연준이 지난 9월 회의 때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9월 회의 때는 B컷이 적절했을 수 있으나 이제 10월, 11월 그 이후는 B컷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겠죠. 그쵸?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B컷은 적절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의 B컷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딱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조가 바뀐 것도 참조를 해 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 '베이비 컷이 결정이 내려진 거구나.'라고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까진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에 기초한, 뭐 저의 스타일이죠. 데이터에 기초한 해석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저의 뷰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가 내려졌던 것이다. 상당 부분 일리가 없는 건 또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B컷의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이었다. 그러면 11월에 금리 인하는 또 해야만 한다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비컷을 했다면 정치적인 비컷을 했는데 만약에 11월에 이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정치적인 금리 인하였음을 너무 대놓고 티내는 거잖아요. 대선 앞에서는 비컷을 하고 대선 끝났다고 금리 인하 안 하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선 끝나고도 베이비 컷을 해 줘야 정치적 금리 인하가 아니었음을 덜 티 나게 해 주는 것이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결정이었어도 그래도 베이비 컷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이니까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해석과 진단, 그리고 정치적 해석과 진단도 이렇게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보고 있는 그 데이터들은 뭔지, 물가 안정 목표,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안정 목표, 세 번째 고용 안정 목표, 그 데이터들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 실제 미국 경제가 놓여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이나 요약은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진단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상황입니다. 미국 PCE 물가 상승률은 정점 6.8%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2.1%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이미 목표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근접하게 온 게 맞아요. 다만 연준에 목표하고 있는 물가, 우리가 물가 잡겠다고 했던 그 대상은 헤드라인 PCE가 아니라 코어 PC예요. 근원 물가예요. 근원 PC 물가입니다. 근데 이 값은 최근에 2.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 정도, 2.34%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오히려 2.6%를 찍은 이후 2.7, 2.7, 2.7로 오히려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겁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급등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CPI를 가지고 기준을 해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좀 목표하는 수준에까지 떨어진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근원 물가가 안 떨어졌느냐?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은 높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주거비, 렌트비가 여전히 비싸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물가 지표 중에 PPI인데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또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서 2%라는 기준선을 밑돌고 이미 1.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PPI를 또 기준으로 해 본다면 물가 확실히 뭐 안정화되는 그 진전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물가 상황 또 한 가지 마지막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봐도 뭐 2% 초반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지금 물가 상황을 보면 5.5%는 뭐 굳이 유지할 필요 없다. 5%도 물가 상승률을 보면 5%도 이미 너무 높다. 4.75도 뭐 충분히 제약적이다. 뭐 4.5%도 제약적인 거 아니냐. 예를 들면 3%도 제약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75도, 4.5도 어쨌든 요 정도 높은 금리도 어쨌든 제약적인 높은 금리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뭐 그 정도의 금리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는 모른다. 매파적
금리 인하였다. 아까 성명서상에 남아있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약간 매파적 금리 인하다라고 앞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말 그대로 피벗의 시대인데요.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과정이 물가 안정 목표에 거의 다가오니까 세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여정인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금리 인하,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와 이렇게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다가 물가 안정 목표 이루니까 이제 금리 인하 하자 하는 금리 인하 피벗은 좀 다른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이 책에서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이 그래프로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죠. 이때 금융위기 왔을 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고, 이때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한 이유는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어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하죠.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를 하죠. 성급한 금리 인하.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22년에서 24년 상반기까지 워낙 높은 물가를 만나면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에 근접해 가니까 이제 이 높은 금리는 필요 없어. 중립금리, 아름다운 금리,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금리를 향해 내려가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 그게 피벗이라는 것이고 이른바 완화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피벗의 시대다. 그리고 피벗의 시대에는 피벗의 시대에 걸맞는 통화정책 기조, 피벗의 시대에 걸맞는 자산시장의 모습, 완화의 시대 때는 완화의 시대 때에 걸맞는 마치 부동산 시장의 모습, 피벗의 시대에는 피벗의 시대에 걸맞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도 그런 피벗의 시대임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된다. 그런 걸 꿰뚫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경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이제부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렸듯이 미국 경제도 아직 견조합니다. 23년 2.9, 24년 2.8 견조합니다. 25년도 2.2 거의 노랜딩에 가까운 다소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노랜딩과 소프트 랜딩의 어중간한 사이. 그러나 어쨌든 24년 한 4분기 정도부터는 나름 3분기 정도 정점을 찍고 다소 소프트 랜딩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그림 그리시면 좋겠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인 건 맞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분기까지는 3.0, 2.8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고요. 4분기 성장률은 약 2.4% 정도로 추산되는 아틀란타 페드의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좀 들쭉날쭉합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져요. 이게 또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견조한 편이긴 하지만 또 일부 산업은 조금 영향이 있는 것이고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부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금리에 너무나 높았던 고금리의 영향을 또 일부 받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일부 반영이 되면서
뉴욕 페드 스태프 나우캐스트 기준으로는 4분기 GDP 성장률이 과거에 추정했던 전망치 뭐 예를 들어서 2% 중반 2.7% 수준의 전망치가 아닌 한 2.0% 수준 전망 뭐 물론 2.0%도 훌륭한 거지만 어 과거에 생각했던 종전에 생각했던 전망치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다소 이제 소프트 랜딩의 현상이 점차 진전되는 모습처럼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연준은 자신감, 물가 안정이라는 뭐 자신감도 좀 사라지는 반면 어 다소 어떤 고용 안정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역시 고용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뭐 견조한 게 맞아요. 그러나 과거의 실업률보다는 레벨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니까 다소 상대적으로 어 고용 시장이 냉각되어 오고 있는 것은 맞고요. 고용 지표들이 좀 들쭉날쭉했는데 특히 지난주 발표됐던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감 이 지표가 발표될 때 이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의 증감이 12,000명으로 급감했었습니다. 정말 근래 들어 뭐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물론 이게 허리케인 두 가지 있었죠. 헬렌과 밀턴. 이 두 가지 허리케인의 큰 피해의 영향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지지만 어쨌든 그것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가동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리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충격뿐만 아니라 여기 졸트라는 잡 오프닝 건수도 9월부터 상당 부분 조정이 됐고 이게 9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도 고용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고용 쇼크, 고용 충격, 뭐 고용 위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고용 붕괴는 아닙니다. 고용 노동 시장이 서서히 냉각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이죠. 많은 분들의 질문. 저는 사실 지금 거의 동시 제가 뭐 통역하는 능력까지는 아니지만 동시 통역 수준으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보면서 주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은 "트럼프 대선이 결국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트럼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레드 스윕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이 레드 스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즉시 분석을 해 드린 적이 있었죠. 한 주 전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해리스가 될 때보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 트럼프가 당선될 때 상대적으로 그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재정을 해리스보다 더 높게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시나리오보다 더 많은 재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국채 금리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뭐 불안한 것도 있지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미국 경제를 조금 더 스트롱하게 만들 여건도 있다. 그게 이제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강달러 이런 것을 만들게 하는 영향 요인도 있다. 이런 말씀을 그때도 분석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선 기자회견 때
이 트럼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이민자를 차단한다든가 그러면 어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인건비 더 올라갈 것이고, 그죠? 감세 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기업들에게 제조 기지를 더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인플레 자극하고, 관세율을 또 올리면 또 수입물품 가격이 더 올라가서 더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 관세율을 올리면 높아진 관세율 때문에 당연히 한 단위 수입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관세율을 올리면 그 효과가 해당 수입품의 수입을 막는 효과인 것이지, 해당 수입품을 비싸게 사오는 효과보다는 해당 수입품을 수입하지 않는 효과가 더 커요. 그 수입품을 사용하지 않는 효과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재화로 대체하는 효과가 더 커요. 오히려 세계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인플레 효과보다는 디플레 효과가 더 커요. 이해가시죠?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이 상대적으로 수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효과가 더 커요. 관세율이, 그러니까 너무 산수적으로 계산한 거죠. 관세율을 올리니까 인플레가 야기된다. 그러니까 너무 산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수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더 나중에 차곡차곡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 정책들이 정말 인플레를 야기할 만큼 이민자를 차단하고 정말 그 트럼프가 발언한 거대로 정책들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니라는 것까지도 먼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정말 나오면 금리 인하가 멈춰서겠죠. 근데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도 낮은 금리를 지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영향 요인이 있다면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다른 제반적 노력, 예를 들어서 원유 생산량을 또 엄청나게 늘린다고 했잖아요. 국제 유가를 급락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다른 노력으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한다는 거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역시 인플레를 낮추는 영향 요인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금리 인하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 역시 파월을 제가 변호하는 게 아니라 파월도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다. 예, 그 어떤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추가적으로 제가 표현은 안 해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2월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죠. 12월 FOMC 회의가 12월 거의 말 1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 새벽 4시에 하고요. 이때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은 이제 트럼프 시대를 정말 코앞에 둔 점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도표는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점도표일 것 같고요. 마지막 FOMC 회의죠. 올해의 마지막 FOMC.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제 11월 말, 이제 약 20일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오늘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생겼다. 다만 미 국채 금리가 너무나 치솟았고 또 강달러 현상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니 그게 한 가지 강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걸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약 20일 동안 이 강달러 현상이 좀 꺾이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그게 좀 꺾인다면, 강달러 현상이 어느 정도 좀 꺾인다면, 그 공포가 좀 꺾인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금리 인하 단행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제전망서 피벗의 시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25년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좀 헤쳐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이 책 링크도 좀 남겨드리겠지만, 제가 박세익 전무님, 박종호 교수님,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아, 그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저술한 책 링크도 좀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어, 그 책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참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시작할 때는 이제 정말 잠이 덜 깬 목소리였는데 이제 잠이 확 깨 있는 상태가 됐네요. 긴 시간 감사하고 심층 분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